4강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3강인 거 읽어보니까 그 발음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2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평일 저작 여지 천근지궁이라고 내가 읽었더구만요. 노로다 고쳐주세요. 쇠네 노자입니다. 쇠네 노. 음이 위에 있는 노의 노자 있어요. 계집 여자와 옆에 또 우자가 그것이 음입니다. 활은 뜻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쇠뇌 노자입니다. 쇠뇌 노 정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0쪽 소단적치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암 선생이 써놓은 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 잘하는 자 병법을 한다. 글자는 말하자면 병사요, 뜻은 장수이다. 제목은 적국이고 옛일이나 옛이야기는 싸움터의 진지이다. 글자를 묶어서 구절이 되고 구절을 엮어서 문장, 구절을 엮고 문장 이름은 군대가 줄맞춰 행진하는 것과 같다. 운으로 소리를 내고 사로 표현을 빛내면, 운이라는 것은 리듬이에요. 리듬. 사라는 것은 말이에요. 글이에요. 여기서 이제 글이죠. 글로 표현 빛내면 진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다. 둘 이상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에게 대응하는 조응은 보화이고, 뭐 옛날 같으면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도 불조심, 나도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서로 앞글과 뒷글이 조응을 하는 것이죠. 뭐 옛날 같은 게 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조응이죠, 조응. 그거는 보응하고, 비유는 유격부대 기병에 해당한다. 비유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누르기도 하고 치키기도 하는 억양이 있죠. 내렸다가 높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 반복은 힘을 다해 결판이 날 때까지 싸우고 모조리 찢어 죽입니다. 글머리의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파제하여서, 파제라는 것은 제목을 부수는 거예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 제목을 갖다, 소단적지인이라 그러면 소단적지인에 대한 그 제목을 갖다가 부수는 거잖아요. 그걸 공격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모든 글들은 전부 다 그 제목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제하여, 제목을 갖다가 파제, 부숴서 꽁꽁 묶으면, 파제하여 꽁꽁 묶으면 적진에 먼저 기어 올라가 적을 사로잡습니다. 전쟁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속에 간직해 드러내지 않는 함축을 귀하게 여기면 적의 늙은 병사는 사로잡지 않음이고, 시원치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느지러진 글 쓰지 말라 이겁니다. 소리 그친 다음에는 귀에 남아있는 어렴풋한 여음이 있으면 기세 떨치고 개선합니다. 글을 읽고는 여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읽은 둥 만둥하다 그러면 그 뭘 글이에요. 장평의 군사는, 장평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 중국 산서구의 평서북이랍니다. 군사는 그 용감하고 비겁함이 지난 날과 다름이 없고, 거기 이제 장평의 군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전국시대 이제 지인나라 왕흐리라는 사람이 조나라를 침략하자 노장 연파 장군이 이제 성을 굳게 지키면서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그 조나라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성만 굳게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적이, 전국 진나라는 뭐 대단한 큰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는 저 연파가 우습다. 그런데 거기 젊은 조갈이라는 사람이 참 무섭다. 그 사람이 참 장군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나라에서는 이 연파 장군을 갖다가 없애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는, 늙은 연파 장군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는 젊은 조갈을 갖다가 썼습니다. 조갈은 성문을 열고 나갔죠. 캐쳤어요. 40만 명이, 조나라 군사 40만 명이 그대로 흙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장평의 군사에 대한 거예요. 그 용감하고 비겁함에 지난 날과 다름이 없고, 활, 창, 방패, 짧은 창의 예리하고 두남이 첫날과 변함이 없지만, 연파 장군이 거느릴 적에는 제 앞에서 이기기에 넉넉했고 얼마든지 이겼어요. 연파 장군은 알았거든요, 싸움을 갖다가.
1대1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나라 강대국인데 문 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조갈이 대신하자 스스로 죽음 구덩이에 파묻혀버렸다. 40만 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투자라는 사람은 떼어버릴 군사가 없고 글 잘 짓는 자는 버릴 글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가지요. 그 군사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야. 그것을 갖다가 군사의 장군인 조갈이 했을 적에는 죽고 연파 장군이 했을 적에는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는 죄가 없어요. 글을 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작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글 쓰는 이에게. 만약 제대로 장수만 얻는다면 호미, 곰방매, 가시량이 창자루 같은 허접스러운 물건만 오다도 모두 산없고 거친 군대가 되고, 옷자락을 찢어 장대에 매달아도 문득 아름답고 영롱한 빛깔의 군기가 된다. 진실로 그 이치만 얻는다면 집안 사람의 일상 대화도 오히려 학교에서 배움과 나란히 하고, 그러니까 좋은 어휘만 쓸 거 없다 이거예요. 때에 적절한 어휘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노래나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속된 말도 고급 문자를 설명한 고대 사전이 이하에 넣어놓다. 이하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전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말할 적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넘어졌을 적에 아이고 넘어져서 아프구나 그럽니까? 애들이 넘어졌다 이러면서 보니까 아이씨 이 한마디면 족할 거를 아이고 넘어져서 아프니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까닭에 글이 정밀하지 못한 까닭은 글자의 잘못이 아니다. 저 글자나 구절이 우아하고 속되다 평하고 책과 문장이 높다거니 낮다거니 논하는 자는 모두 그때그때 변화에 달라지는 기민 합변지기와 합변지기 곡이 나와 있죠. 모든 주제를 점령하는 요령입니다. 글의 주제를 공략하는 데는 전공법이 따로 없습니다. 때로는 합하고 변하는 그러한 기질을 발휘하라 이거야. 이 글 전체에서 연암은 상황에 맞는 글쓰기로 요령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강조법도 때로는 비유법도 다양한 수사법도 조용하고 속된 말도 얼마든지 써라. 일상적인 대화도 괜찮다. 이런 것이 바로 합변지기예요. 합변지기와 제 앞에서 이기는 저울질인 재승직원을 알지 못해서다. 재승직원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도입니다. 권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야. 그때 달라요. 항상 똑같은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글쓰기도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때로는 비법, 때로는 짧게, 때로는 좀 길게. 항상 긴 문장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글은 짧으면 좋다고 하지만 너무 계속해서 짧은 문장만 또 써봐요. 그러니까 짧은 글, 짧은 문장, 그 다음에는 긴 문장. 변화를 주라 이거야. 때로는 시처럼, 때로는 소설처럼 변화를 주라 이거야. 비유하자면 용감하지도 않은 장수가 마음에 정한 계책도 없이 갑자기 적의 굳은 성벽에 맞닥뜨리듯 눈앞 붓과 먹은 산 위의 풀과 나무에 먼저 기가 꺾여버리고, 그 뒤에 나오죠. 마음속에 외던 방법조차 눈앞의 붓과 먹은 그 위에 나오죠. 진나라 때 부견이라는 그 사람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임금이 거느린 군사를 바라보니 대열이 정제되어 있고 군대는 아주 청해라고 가지고 주눅이 들어버린 거야. 또 북으로는 팔공산 위의 초목을 바라보니 모두 사람같이 보여서 군대가 주둔해 에워싼 것으로 알아가지고 미리 싸우기도 전에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용감하지도 않은 장수가 마음에 정한 계책도 없이 갑자기 적의 굳은 성벽에 맞닥뜨리듯 눈앞의 붓과 먹은 산 위의 풀과 나무에 먼저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글을 어떻게 쓰지? 그런 글 못 씁니다. 그렇게 기가 꺾이지 마세요. 부견의 군대가 되지 마세요. 마음속에 위던 방법조차 벌써 사막 가운데 원숭이와 학이 되고 만다. 그 뒤에 설명 나옵니다. 주나라의 모광이 남쪽으로다가 정보를 나갔는데 군대가 모두 죽어서 군자는 원숭이와 학이 되고 소인은 벌레와 모래가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한유는 송구 홍남규시에서 모광이 예전 남정가 군대가 못 돌아오니 벌레와 모래, 원숭이와 항만이 엎드려서 난리우네라고 읊었습니다.
평소에 써먹으려고 외웠던 병법이 하나도 생각하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원문 다 들어와서 글 짓는 자는 그 근심을 항상 제 갈 길 잃고 헤매거나 사물에 요긴하고 으뜸인 요령을 얻지 못하는 데 둔다. 갈 길이 분명치 않으면 한 글자도 내려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항상 불방함한 지음이 병통이 되고, 갈 길이 뭐예요? 주제의식이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령을 얻지 못하면은, 요령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갈래 글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 문장이죠. 요령을 얻지 못하면 두루 헤아림이 비록 꼼꼼하더라도 오히려 그 성골고 빠짐을 근심하게 된다. 비유로 하자면 음릉에서 길을 잃자 명마인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고, 옆에 나오죠. 항우가 해하에서 사면초가의 포위를 뚫고 이제 달아납니다. 유방하고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음릉이라는 데서 농부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유방의 군대 쪽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항우가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음릉에서 길을 잃었으니까 명마의 오추마, 항우의 말이 오추마거든요. 근데 그 오추마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우가 시를 지은 게 이겁니다. 힘은 산을 뽑아 기우는 세상을 뒤덮어도 역발산 기계세. 들어봤죠? 역발산 기계세.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도 가지라느니 어찌하겠는가. 우민이여 우민이여 너를 어찌할거나. 우민이 항상 항우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민을 죽이죠. 우민이 죽여달라고 그래요. 우민도 참 그거 보면 굉장히 멋진 여인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항우인데 항우가 죽어도 우민을 죽이지는 않겠죠, 유방이. 그렇지만 우민이 죽여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풀이, 그 우민이 죽어서 흘린 피에서 나온 풀이 그 우민초라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굳센 수레로 겹겹이 이어싸도 6마리 노새가 끄는 수레는 이미 달아나 버린 것 같다. 이거나면 이렇게 비유법을 갖다가 막 씁니다. 거기 또 보세요. 굳센 수레로 겹겹이 이어싸도 6마리 노새가 끄는 수레로 이미 달아나 버린 것 같다. 한무제 때 표기장군 곽거병이라는 이가 곽거병이 선우를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선우가 6마리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는 수백 기만을 거느리지 한나라 군사의 포위를 뚫고 달아나 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쓰기의 EV가 주제예요.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아 비록 글로 쓰더라도 뜻이 송구로서 독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요령을 얻지 못해 허둥거리는 모양. 갈 길은 주제를 명확히 세우며 요령은 합변지기와 죄승직원입니다. 합변지기와 죄승직원은 끝없는 변화입니다. 실학자 최한기라는 분은 요령을 얻는 방법을 추측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측, 이것으로 미루어 저것을 짐작해내는 속가령입니다. 추측. 진실로 능히 말이 간단하더라도 요령만 잡게 되면 마치 눈 오는 밤에 채성을 침입하는 것과 같고, 눈 오는 밤에 채성을 침입하다, 거기 나오죠.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당나라 헌제 때고 우원재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나라 장수 이소가 눈 오는 밤에 방비호술한 틈을 타가지고는 반란군 근거지은 채성을 공격해서 우원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막말이라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3번 북을 흘리고 관을 빼앗음과 같다. 3번 북을 흘리고 관을 빼앗다. 거기 나오죠.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입했습니다. 노나라 장수들은 제나라 군사들과 싸울 때 제나라에서 북이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나라 군사가 힘 빠지길 기다려가지고 노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네벗 이종준이 이제 아까 3교시 때 말한 그 이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연암의 그 처남이에요. 호가 중존입니다. 이종준이 우리나라 고금의 과거 문체를 모아 10권으로 만들고 이를 소단적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승리를 얻은 군대여 100번 싸워 승리한 것들이다. 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글들이니까요. 비록 문체와 격조가 같지 않고 좋고 나쁨이 뒤섞여 있지만 제각각 이길 승산이 있어 쳐서 이기지 못할 굳센 성이 없다. 다 성을 좀 함락했다 이거예요.
날카로운 창끝과 예리한 날은 마치 무기창고처럼 삼엄하고 때맞추어 적지압하는 움직임은 이걸 추시제적이라고 합니다. 병법에 맞는다. 이를 계승해서 글짓는 자가 이 병법을 따른다면 서역의 여러 나라를 진압한 반초나 연년산에다가 공적을 새긴 두원도 이러한 길 따라가지 않았나. 방관의 싸움은 거기 서역 여러 나라를 진압한 반초나 연년산에 공적 새긴 두원, 거기 나오죠. 바로 옆에 후한의 장수인 반초가 서역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 큰 공을 세우고 정원 후에 봉해졌습니다. 동안의 두원이 흉노를 격파하고 연년산에 올라가지고 바위에다 자신의 공로를 새겼습니다. 결국 반초와 두원이 그 이름을 드날리듯이 문장과 명성을 널리 퍼졌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 방관의 술의 싸움은 앞사람을 본받아서 패했고, 방관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숙종 때 방관이 있었는데 안록산을 나를 정벌하겠다고 자기가 자청해서 나섰어요. 4만 명의 군사 2천승, 수레 2천승입니다. 엄청난 거죠. 네필이 말이 끄는 수레를 갖다가 타고 나갔는데 전법들에서 왔는데 참패를 했어요. 우후가 부뚜막 늘려 옛법과 반대를 했지만 이겼으니, 우후라는 사람은 손빈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지은 손빈은 우리나라 방위를 칠 때 부뚜막 숫자를 줄여서 적을 방심케 가지고 이겼습니다. 부뚜막 숫자는 바로 군사들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밥 먹는 거. 부뚜막 숫자가 줄였으니까 적들이 이 방연의 군대가 점점점 죽어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적구나. 그래가지고 쳤다가 오히려 당했죠, 방연이. 그런데 우후라는 사람은 여기서 그 반대를 한 거예요. 오히려 우후는 늘렸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우후가 오랑캐는 무리가 많고 우리 군대는 적다. 천천히 행군하면 적들이 따라붙기 쉽고 빨리 전진하면 저들이 예측하지를 못한다. 오랑캐가 우리 부뚜막 숫자가 날마다 늘어남을 보면 반드시 우리 군대가 와서 합세한다고 생각하고, 무리가 많은데도 한 군이 신속하면 반드시 우리를 추격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선비는 약함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강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때의 형세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손자병법도 그때 부뚜막 숫자를 늘릴 때가 있고 부뚜막 숫자를 늘릴 때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성공은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 앞에서 말한 요령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글쓰기는 짧은 배잔방이를 입고 삿갓을 쓴 꼴이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 방관의 술의 싸움은 앞사람을 본받았어도 패했고, 우후가 부뚜막 늘려서 예법과 반대를 했지만 이겼으니 합해서 변하는 저울질과 합벼직원이라는 거예요. 합해서 변하는 저울질은 때에 달렸지 법에 있는 게 아니다. 그때 다르다 이거야. 연함은 저렇듯 전쟁하는 마음으로 글쓰기에 임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단적 지인, 이것은 글쓰기의 문법과 같은 그런 거예요. 전쟁하는 마음으로다가 글을 써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224쪽에 글이라는 건 이래야지 됩니다. 1에서 3 글 쓰는 마음. 연암집에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누굽니까?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광수, 무정을 지은 이광수가 박영효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까? 갑신정변이 불과 3일 천하였지만은 상당히 그 조선을 개혁해놓은 그러한 그 변혁 사상 아닙니까? 아마 박규수가 연암 선생의 손자인데 이 연암집을 간행 못하는 거예요. 박규수 선생도 아주 대단한 실학자입니다. 우의정까지 올라갔는데도 자기 할아버지 책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쳤어요. 그때 가르친 게 바로 연암집입니다. 연암 선생의. 이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갑신정변을 갖다가 이광수가 아니죠. 이광수가 물었을 때 박영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암집에서 귀족을 공격하는 그래서 평등사상을 얻었죠. 우리가 그때 갑신정변을 기획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암집이 갑신정변을 갖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송대중 선생도 마음이 공평하면 알미 밝아지고 알미 밝아지면 이치가 정멸해지고 이치가 정멸하면 말이 순해지고 말이 순해지면 글이 우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과 이치는 모두 갖침이 으뜸이요 말은 졸렬하나 이치가 뛰어남이 그 다음이요 이치는 졸렬하나 말이 뛰어남이 글의 발단이다. 졸렬한 글이든 우아한 글이든 일단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무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환히 밝아져 한 번 굴리면 만물이 모두 내 문장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조이룽이라는 이도 다만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다. 똑 부러지게 말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오며 새 우거지고 벌레 우는 소리가 모두 마음에 관계되지 않는 게 없다. 길 가다가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재원 시불건이의 총이 불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신부재원이라 마음이 있지 않다면 시불견이요 포나 불견 보지를 못하고 청이 불문이라 들으나 듣지를 못한다.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없이 지금 그 강의를 들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길게 되지만은 이거 하나 좀 더 볼게요. 그 펄벅여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홀토아동복지회 같은 그런 펄벅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6.25 때 참 그 고아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슬픈 우리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 펄벅여사가 우리나라 이름으로다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름이 박진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소설도 2권이나 쓰고요. 노벨상도 받았죠. 한 번은 김천을 지나는데 적어봐. 저게 한국인의 마음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국인의 마음 그러면은 쉽게 찾기는 어렵죠. 한국인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뭘 받느냐. 니언니언 넘어가는 석양역이란 말이에요.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우리 조선의 저 농촌 풍경 저게 한국인의 마음이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써놨죠. 적어봐. 달구지에도 볕단이 실려있고 그 옆을 걸어가는 농부지기에도 볕단이 가득 실렸잖아. 하루 일을 마치고 가는 농부가 소가 힘드니까 자기가 침을 덜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보지를 못할 것이죠. 그렇죠. 한 장 넘어가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도 그 마음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사물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생텍쥐베리도 어린 왕자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 책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신명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핵심은 바로 마음 2자입니다.